시작하도록 합시다. 와, 오늘 지질이 끝날 예정입니다. 대단원 첫 번째 대단원이 끝날 예정이고, 자, 화석 뭐 영상 올라간 거 여러 번 돌려 보시면서 외우셔야 되고요. 약간 이제 여러분이 외웠다는 가정하에 하나 좀 얹어드리면, 우리나라는 중생대에 육성층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말은 암모나이트가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암모나이트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중생대 때 물 바깥에 있었거든요. 융기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암모나이트 없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석탄기라는 이름값을 하는 이유가 양치식물이 대거로 죽어서 여기 석탄으로 됐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석탄이라는 건 우리가 유기적 퇴적하면서 배웠던 거죠. 거대 곤충이 수능 완성에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석탄기의 거대 곤충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18,5만 추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한 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한 번만 이해하면 3점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18,5 결과적으로는 요 결과물을 봤을 때 옛날에 온도가 어땠느냐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다 안 보고 확대 이거네요. 16,5분의 18,5가 작은 시기에 옛날에 온도 어땠는지 찾아보자. 뭐만 보라고요? 18,5 얘가 낮다라는 말은 16,5 가리고 18,5가 분자에 있으니까 얘가 작아야 되죠. 18,5가 해양생물체에 적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8,5에서 해양에 있는 18,5가 많이 지금 대기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여기 적은 거죠. 그 말은 증발이 활발했으니까 이때 온도는 어땠다? 높았다. 옛날에 온도 높았구나. 이런 식으로 요거 찾아주는 것만 하면은 사실은 그 3점짜리를 얻어가는 겁니다. 얘를 이제 응용한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물 분자의 산소 안정 동위 원소 비율이지만, 물 분자 말고, 즉 산소 말고도 다양한 원소를 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석회동굴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CaCO3가 무슨 화학식이죠? 석회암이죠.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이 있던 석회암. 거기에 O 같은 경우는 우리가 16,5분의 18,5를 쓰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또 12C가 일반 탄소죠. 수해, 리베, 붕, 탄 해서 탄소는 원래 6번이고 중성자 6개 있어서 질량수 12짜리가 일반 탄소인데, 여기에 살찐탄소 14C가 있어요. 얘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뭐 석순, 석주, 종류석 이런 친구들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은 시기에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방법도 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층 대비 연습 여러분이 복습 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타가 좀 있어서 여러분이 오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층 대비 연습, 결국에는 지층 대비라는 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퇴적 순서를 찾는 건데요.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어요. 화석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확대해서 이렇게 있는 이러한 막대기가 지질 주상도라 그래서 기둥주, 주상 전리할 때 그 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이렇게 넓겠지만은 비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둥으로 시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르륵 뽑아버리면은 이렇게 단면이 나오겠죠. 이 단면을 보셨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순서를 갖고서 퇴적이 됐는지 봅시다. 3협충은 고생대 전체 사실 다 나올 수 있죠. 다 나올 수 있는데 그 위에 방추충은 언제 나오죠? 고생대 후기, 여기 별표. 방추충이 고생대 후기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협충이 얘는 상대적으로 좀 먼저 쌓인 고생대 초기 지층이겠구나. 왜냐면은 방추충이 고생대 후기로 딱 박혀버리니까. 그 위에 암모나이트 있으니까 얘는 뭐죠? 중생대. 이렇게 찾아주고, 여기 응외암층, 석탄층이 있네요. 얘네들은 뭐라고요? 열쇠층, 건층. 열쇠 건자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이어져도 됩니다. 동일한 시기에 쌓였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숫자 쓰는 거예요. 저랑 계속 숫자 쓰면서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하실 건데, 1번 제일 아래 쌓였으니까. 그 다음 여기다가 2번 쓰려고 봤더니 여기 부정합면이 이렇게 있네요. 부정합면 아래에 2번 써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부정합이 있었고 3, 석탄층 4번, 방추충층 5번, 응이암층 6번,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층 7번, 혹은 얘가 7번일 수도 있고 8번일 수도 있고 9번일 수도 있고, 얘는 정보가 없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그냥 임의로 찍어서 A지역의 E지역 이지층과 C지역의 이지층 중에 누가 먼저 퇴적됐어요? A, 3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지층 대비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결국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작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로 써있으면 이렇게 쉬운 걸. 왜 어렵냐? 화석을 안 외웠기 때문이다. 화석만 외워서 맞춰주면 어려울 거 하나 없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죠? B랑 C의 부정합이 2번 뒤에 생겨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얘가 여기로 넘어가야죠. 2번, 3번 사이에 부정합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지층에서 상대적인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상대 연령이에요. 상대 연령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누가 더 먼저 누가 더 나중. 지사학의 5대 법칙 뭐 수평퇴직 뭐 드드드 배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퍼즐 맞추기 하는 게 상대 연령인데 과연 지금부터 할 거는 오늘 배울 거는 바로 뭐냐면은 절대 연령이라는 건데 과연 그러면 그 지층의 실제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그 지층에 가지고 막대기를 빡 찔러서 물론 진짜 찌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를 분석했을 때 얘가 정확히 몇 억, 몇천 몇 년 살인지 뭐 이런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 쓰는 바로 아주 중요한 재료가 방사성 동위원소. 한 번쯤 들어봤죠? 얘가 뭐 규산염지 마그마에 농집되는 경향이 있고 뭐 등등등등 그런 걸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기가 막힌 특징을 활용하면 이 녀석 지층이 진짜 정확히 몇 살 됐는지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 연령입니다. 진짜 애가 몇 살인지를 아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연령 같은 경우에는 저기 왼쪽에서 우리가 하고 온 것처럼 그냥 퍼즐 맞추기 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근데 절대 연령이라는 거는 이 방금 말씀드린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친구의 특징을 활용하는 건데 그 특징이 바로 한 번쯤 들어봤을 반감기라는 겁니다. 이 반감기를 일단 한 줄 요약하면은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거는 방사능이 뭐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친구는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언제나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애가 안정원소로, 안정동위원소로 깨집니다. 얘를 붕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안정동위원소로 붕괴하면서 내뿜는 에너지가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방사능이 그겁니다.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100이 있을 때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니까 양이 점점 줄겠지. 99, 98, 97 이렇게 줄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가 100부터 절반까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해요. 얘를 추운 남극에 갖다 놔도 겁나 뜨거운 화로 속에 던져놔도 찍어 누르는 고압의 상황이든 아니면은 그냥 저 공기 중에 저압 상황이든 온도나 압력이나 그 무엇과 관련 없이 언제나 얘는 일정하게 100에서 50으로 떨어지는데 같은 시간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거 여러분이 여백에다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3점짜리나 어려운 문제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의 시간이 똑같다라는 말은 절반이 아니라 예를 들면 3분의 1 혹은 3분의 2라는 특정 비율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은 언제나 그 비율로 줄어드는데 일정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 왜 이거를 사용하면은 진짜 얘 나이를 알 수 있느냐? 걔를 한번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감기라는 거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해서 처음 함량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얘는 언제나 여기 별표 일정하다. 그때 처음 있던 그 원소가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걔가 깨져서 안정한 상태로 갔을 때 그 원소가 아들 자자를 써서 자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영어 원서를 읽어보면 얘가 마더고 얘는 더터예요. 딸 원소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남아선호 사상인지 모르겠는데 굳이 더터를 아들 자를 써가지고 번역을 해놓은 좀 재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상황이 굉장히 골 때립니다. 자, 제가 이거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아침 조회 시간에 16명의 학생이 눈을 반딱반딱반딱 뜨고서 잘 깨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교시가 지나면 그 중에 정확히 절반이 조는 세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절반이 조는 세팅은 제가 수업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여기에 뉴진스가 와도 이 반에 있는 16명 중에 8명은 무조건 잠들어야 됩니다. 마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1교시 지나가면 16명 중에 8명은 깨있고 여전히 하늘색, 8명은 보라색으로 잠에 들어버립니다. 마법에 걸린 거죠. 이 세팅은 여전히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1교시에 8명이 됐지만 2교시가 되면은 깨어있던 8명 중에 다시 그 절반인 4명은 또 잠에 빠집니다. 2교시는 르세라핌이 오는데 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어있는 사람이 2교시에는 4밖에 안 남고 나머지 12명은 여전히 이렇게 잠에 빠져버리는 거죠. 3교시에는 누가 올까요? 뭐 BTS가 옵니다. BTS가 오지만 4명 중에 결국엔 또 절반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지 모르지만은 2명만 깨있고 나머지 16명 중에 2명을 빼니까 14명은 조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반감기가 뭐 얼마나 돼요를 물어보면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팅에서 밤 감기가 1교시인 겁니다. 매 교시마다 반씩 자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약간 수학적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음 세팅이 모원소고요. 잠에 들었을 때 자버리는 애들이 자원소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16명 다 깨어 있었는데 1교시 지나면 몇 명만 깨 있을까요? 8명. 그럼 몇 명은 잠들었을까요? 8명. 그렇잖아요? 근데 그 8명을 특정할 수 있어요? 뭐 너는 자고 너는 자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 잘지 몰라. 어떤 원소가 잘지 모르는데 그 중에 랜덤하게 딱 정확히 절반은 잠들고 정확히 절반은 자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건데 교과서에서는 그런 어떤 비유가 있냐면은 이걸 동전이라고 둬요. 동전을 다 앞면으로 뒀을 때 일정 시기가 지나서 딱 동전판을 뒤집었더니 동전 8개는 앞면을 유지하지만 동전 8개는 뒷면으로 뒤집힌 상황을 상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고른 이 동전이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지 어떤 친구가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는 사실 확률 게임이라 모른다라는 거. 여기 많이들 질문하시길래 한 번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처음에 모원소 이 반에 몇 개 있었죠? 16명. 아직 아침 조회 시간에 아무도 안 졸아요. 0명. 괜찮죠? 한 반의 숫자는 언제나 16명. 똑같아야 되죠? 이때 진짜 나이를 0살로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반감기라는 게 1회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까 16명 깨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8명만 깨 있어야 돼. 그럼 마법에 걸린겨. 그러면 전체 16명에서 이 8명 빼주니까 잠든 사람은 8명이 되는 거죠. 괜찮지? 즉, 반 전체를 1, 0으로 봤을 때 2분의 1과 2분의 1씩 이렇게 비율이 나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원소분의 모원소를 써주세요. 그러면은 1이 나오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반감기를 한 번 지나가면 자원소분의 모원소는 숫자가 1이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여전히 이 반은 16명이기 때문에 합의 개수는 줄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지나갈 때 반감기 1회가 거쳤고 그 반감기가 지나갈 때 시간은 원소별로 과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반감기가 다 이건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감기의 횟수만 알면 거기다가 이 연들을 곱해주기만 한다면 바로 그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갑니다. 아까 8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절반은 잠들어요. 그러면은 절반은 깨 있지. 그러면은 전체 16명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원소는 12명. 이제 자고 있는 애가 12명이 되는 겁니다. 4분의 3분의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원소분의 모원소는 이제 3분의 1이 되는 게 바로 반감기 2회일 때 비율인 거죠. 한 번 더. 여기서 다시 절반만 깨고요. 나머지 16에서 2를 빼면 14명이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8분의 7분의 8분의 1이기 때문에 7분의 1이라는 숫자를 갖게 되고 자원소분의 모원소가 이때는 반감기를 3번 거친 거죠. 그래서 절대 연령은 3번 곱하기 절대 반감기인 t를 곱해줘 3t. 그래서 얘를 n번 뚜루룩 가면은 되게 어렵게 써있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보세요. 한 번 거치면 모원소 얼마? 2분의 1. 두 번 거치면 모원소 얼마? 4분의 1. 세 번 거치면 8분의 1. 그럼 n번 거치면 2의 n제곱분의 1을 처음 개수에 곱해주면 되죠. 이거를 가끔 외우려고 하시는 힘드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친구는 결국에는 전체에서 얘를 빼면은 자원소는 언제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언제나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요거를 전체에서 덜어내주면은 알 수 있다. 그럼 반감기가 n회 지나갔을 때는 절대 연령 t를 곱해서 실제 나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관계를 그래프로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반감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는데 반감기를 t라고 하면은 절대 연령은 2번 지났으면 2t, 3번 지났으면 3t, 4번 지났으면 4t. 괜찮죠? 처음에 100에서 시작하는 게 모원소일까요? 자원소일까요? 엄마, 모원소. 엄마가 있어야지. 그때 자원소는 얼마일까요? 0. 근데 얘가 한 번 지나가면 이 모원소가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줄어요. 줄어든 만큼 뭐가 생겨야 돼요? 자원소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히죠. 두 번 지나가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되죠? 모원소가? 다시 절반.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50 더하기 25를 하려고 하지 마. 100에서 25를 빼시면 75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25에서 한 번 더 줄면은 12.5. 사실은 숫자로 얘기하는 것보다 분수로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해요. 8분의 1. 그럼 이만큼은 자원소 8분의 7.
한 번만 더 하자. 2의 4제곱분의 1이니까 16분의 1. 그러면 자원수 얼마? 16분의 5. 됐죠? 모원소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요. 자원수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둘의 합은 언제나 얼마? 100 혹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0에 수렴하게 되고 점점 100에 수렴하게 된다. 사실은 개념은 이게 전부예요. 근데 문제 풀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문제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진짜 문제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이 그래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그래프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실제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개념에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진짜. 하나만 더 해볼까? 너무 중요한 개념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할 때 하더라도. 자,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애가 어떻게 돼 있죠? 일자인가요? 휘어있죠. 지수함수적이잖아요. 애가 2분의 1씩 줄고 2분의 1씩 줄고 하니까 지수함수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너무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잘 체크해 놓으세요. 반감기가 한 번 지나갔을 때 우리가 절대 연령을 T라고 할게요. 그러면 반감기는 몇 살인 거죠? T. 당연한 얘기. 두 번 지나가면 2T고 하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래프가 아래로 휘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이 50으로 줄 때까지 T가 걸렸잖아요. 100이 70으로 줄 때까지는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왠지 2분의 T일 것 같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분의 T가 되려면 잘 봐요. 그래프가 일자라면 그러면 75일 때 정확히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일자라면 2분의 T에 만나겠지.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죠? 아래로 휘어 있잖아요. 모원소의 그래프가. 실제로 그래서 원소의 함량이 75가 될 때는 어떤 거죠? 2분의 T보다 짧은 거죠. 이거 꼭 적어놔요. 이거를 아셔야 3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3점짜리 못 풀어요. 직관적으로 100에서 T 갈 때까지 정확히 50이 주니까 그거에 다시 가운데인 75가 될 때까지는 T의 또 절반인 2분의 T일 것 같은데 그래프가 아래로 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는 점은 이 선보다 아래에서 만나게 돼서 2분의 T보다 더 짧은 시기를 지시한다라는 거. 일어나 적어야지. 75가 만나는 요 지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써있죠? 여기가 2분의 T보다 짧다라는 거를 별표 한 500개 쳐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득점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됐죠? 이 지워도 되겠죠? 너무 중요한 개념. 이따가 물티슈로 한번 또 닦아야겠네. 더러워져 버렸네.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 체크해 놓은 거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탄소, 14번 탄소를 활용한 반감기 방법은 이 유기물에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유기물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원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그 한 번쯤 들어봤을 뭐 미술품의 진품 가품을 구별한다거나 이 미라의 나이를 안다거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 그 미라의 천이라던가 그 미술품의 종이라던가 고맙습니다. 그 종이라던가에 있는 그 유기물을 이제 분석을 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다 체크해놨는데 화성암이 아니기 때문에 14C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화성암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 14C를 통한 연대 측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규 수업에는 안 했는데 오지훈 선생님이 작년에 개념 설명을 해서 그리고 종종 3점짜리 수능 완성에도 등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설명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16호랑 18호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14C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탄소는 몇 번 원소죠? 수해, 리베, 붕, 탄 6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수는 12위. 이 친구가 사실 일반 탄소죠. 얘가 안정 동위 원소예요. 일반 탄소. 근데 그 자연상에는 질량이 좀 큰 살찐 탄소, 즉 얘가 이제 불안한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있어요. 14C가. 당연히 누가 더 많을까요? 일반 탄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14C의 특징이 뭐냐면 14짜리 질량수를 가진 일반 원소가 질소죠. 질소는 7번 원소이기 때문에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해서 뭐 디테일은 몰라도 되는데 이 14C의 불안한 방사성 동위 원소, 살찐 탄소는 가만히 있으면 애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애가 모원소로 작용하면서 붕괴해서 같은 질량수인 14질소, 즉 중성질소로 붕괴하곤 해요. 근데 이렇게 붕괴를 하는 만큼 자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이 질소에서 다시 방사성 동위 원소로 생성되는 양이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붕괴하는 만큼 생성이 돼서 겉으로 볼 때는 양이 일정한 것처럼 보여요. 이거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탄소법을 쓸 때 결국에는 일반 탄소분에 별로 없는 탄소를 얹어줘가지고 이 비율을 분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진 만큼 노란색 생기기 때문에 보라색. 이 양은 일반적인 대기에서 분석할 때는 똑같아요. 그럼 뭐 어디다 쓰냐면 잘 봐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자, 왼쪽 그림. 당연히 생명체가 있고요. 그 바깥에 있는 대기가 있는데 광합성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고 하잖아요. 그때 대기에 있는 이 탄소 12분의 14 비율은 애가 계속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생물체 내부의 비율과 똑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이 생물체가 죽잖아요. 죽으면 대기의 이 비율과 생물체 속 비율이 상호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개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생물체에 있는 우리 지금 12 볼 필요 없죠. 개수가 적은 14만 보면 되는데 생물체에 있는 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대기로부터 들어올 수가 없지. 죽었으니까. 광합성을 못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C에서 14N으로 가는 붕괴만 생기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생성 과정이 몸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물체가 죽은 후에는 12C는 뭐 무시하고 14C가 계속 붕괴만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를 활용하면 사실은 나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14 비율 같은 게 반감기가 0번이라면 당연히 절대 연령 0일 텐데 1이라서 1인데 만약에 애가 한 번 붕괴를 하게 되면은 14C가 2분의 1로 줄어버리기 때문에 2분의 1로 이 값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절대 연령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지만 5780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서 또 붕괴가 일어나면 4분의 1이 돼가지고 이 비율이 4분의 1이 되고 반감기 2번이라서 11,560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뭐 그냥 참고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질 파트의 마지막. 여러분이 드디어 1단원 전체 중에 지각 멘트 내역 중에 지각을 구성한 암석, 광물 대충 다 배우고 왔고요. 그 암석은 크게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죠? 화성암 앞에서 배웠던 마그마 막 배웠죠. 그 다음 층리 배웠던 퇴적암. 그리고 지원에서는 변성암은 잘 안 다루는. 어쨌든 이 화성암과 퇴적암과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된 지층들, 주된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지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가볼게요. 화성암은 크게 뭐랑 뭐로 나뉘죠? 분출하면 화산암, 관입하면 심성암. 그래서 화산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 안산, 유문암이 다 있을 수 있고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반려암, 섬유암, 화강암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곳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는 주로 화산암 중에는 시꺼먼 현무암이 좀 많아요. 뭐 제주도 가보셨죠?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밝은색 화강암이 많아요. 쿠키앤크림처럼 생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안산암, 유문암 다 나오고 반려암, 섬유암 다 나오지만 주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화산암 중에는 현무암이 많고 심성암 중에는 화강암이 많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화산암 지형의 대표적인 거는 제주도랑 한탄강과 울릉도, 독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뻔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제주도입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화산암 중에 현무암이 분출한 그 시기는 다 신생대예요. 외우기 좀 편하죠. 싹 다 신생대. 최근에 이게 분출됐다. 신생대 화산 활동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화산을 만드는 화산암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슈슈슉 그 시꺼먼 현무암 도라르밤 있죠? 현무암이 되게 많고 또 화산 분출했기 때문에 응외암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도 이렇게 새까만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90% 이상이 현무암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은 제주도에서 안산암 그럼 없을까? 그건 아니에요. 제주도에도 안산암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암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뿐. 그래서 용암동굴이라던가 이런 위에서 우리가 배우고 왔던 급격한 냉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육각기둥 모형 주상절리가 생긴다. 여러분이 이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하얀색 주상절리를 계속 놓치는데 주상절리는 급격한 냉각 때문에 생기니까 유문암질 주상절리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한탄강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래프팅 뭐 이런 게 유명해요. 그래서 래프팅 강을 타고 이렇게 내려갈 때 한탄강 그 주변이 싹 다 주상절리로 빡 이렇게 있어요. 엄청 이제 여기가 운치가 있죠. 그래서 신생대 화산활동 현무암층이고요. 용암이 빡 흘러나와가지고 쫙 깔려있는 용암대지라던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 주상절리가 래프팅 할 때 양쪽에 쫙 깔려있는 그런 장관을 연출하게 되죠. 울릉도, 독도
얘네들은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생긴 굉장히 최근 섬들이에요. 우리나라 땅. 근데 여기는 뭐 되게 많은 지역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다 많은 마그마들이 얘를 현무암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성암으로 가볼까요? 심성암은 여러분이 유명하다고 생각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산들은 거의 다 화강암산이에요. 북한산, 불암산, 월출산, 설악산, 그리고 저기 관악산 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거는 다 화강암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중생대 때 육성층이 있었다 없었다? 해성층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요. 우리는 싹 다 물 바깥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포인트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중생대 때 거의 대부분 마그마의 관입이 미친 듯이 일어나요. 마그마의 관입이 미친 듯이 일어나서 거의 다 화강암, 범벅입니다. 자세한 건 사실 G2에 들어가서 뭐 대보 화강암, 불급사 화강암 이런 걸 배워보면 알 텐데, 어쨌든 여러분이 들어본 웬간한 유명한 산들은 싹 다 그냥 화강암이라고 찍어도 틀리지 않아요. 웬만해선. 그래서 이런 뭔가 어디서 들어봤던 애들은 거의 다 화강암이구나. 심성암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관입했으니까 나중에 위쪽이 드러나면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판상전리 뭐 이런 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옛날 실제 기출인데 말 나온 김에 한번 언급은 해드리면, 주상전리랑 판상전리 워낙 중요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주상전리가 나타나는 지형 A가 있고요. 판상전리가 나타나는 지형 B가 있어. 누가 봐도 주상전리, 판상전리야. 근데 질문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A, B는 모두 지표면 근처에서 형성되었다. 맞을까 틀릴까요? O라고 생각한다. 맞았다. 틀렸다. 손을 안 들어. 정답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마그마 자체는 깊은 곳에서 형성된 거죠. 근데 이 주상전리, 판상전리라는 지형은 올라와서 지표에서 형성된 거예요. 요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출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풀 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돌아와서 판상전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이 심성암 지형에서. 자, 이번엔 퇴저감으로 가볼게요. 퇴저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참 많은데, 얘로 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주도 삼방산. 잘 들었나 봅시다.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언제 지층? 신생대. 뭐가 유명하다고? 현무암. 그리고 화산 분출했으니까 응회암. 이런 게 있는데, 제주도 삼방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모양이 어때요? 종 모양이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면 어때야 되죠, 얘가?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크니까 순상화산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제주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삼방산인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종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는 현무암이 아니에요. 제주도라고 싹 다 현무암이라고 외우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 제주도에 있는 무슨 사진이다, 삼방산이다 했는데 이거 제주도니까 그냥 현무암이겠지 하고 풀면 틀리는 거지. 이 친구는 왜 유명하냐면은 삼방산 앞에 있는 산방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돼지국밥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드셔보시고. 자, 퇴저감 가보겠습니다. 퇴저감, 뭐가 엄청 많은데, 퇴저감은 제 왼쪽에 그림 같이 놨죠, 사진들. 이 사진들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백, 여러분이 강원도 여행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석회동굴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옛날에 시멘트 공장이 엄청 많았어요. 시멘트의 원료가 뭐죠? 석회암. 그래서 강원도는 석회암이 굉장히 많다. 석회암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얘네들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고생대, 석회암. 석회암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따뜻한 바다. 그래서 고생대 해성층, 석회암층이 이렇게 있고, 사실은 이건 조금 완전 디테일인데, 얘가 중기 이후로 후기로 올라오면서는 물 밑에서 물 밖으로 올라오면서 석탄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라는 곳입니다. 여기 이런 사진. 구문소라는 얘기가 붙은 이유가 구멍이 많이 뚫린 연못처럼 생겼다라는 건데, 구멍이 왜 뚫리냐면은 석회동굴이라 가지고 물이 가면서 막 다 녹여서 그래요. 석회암 지역만. 와, 전라북도 부안군 채석강. 여기는 뭐 엄청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한 번만 더 체크. 우리나라는 중생대 육성층밖에 없어서 암모나이트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생긴 지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긴 좀 중요합니다. 별표. 경남 고성. 뭐가 유명한지 혹시 아나요? 어렸을 때 한번 가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중생대 육성층의 셰일층인데 요거 공룡 발자국이 나오는 데예요. 공룡이 유명한 동네잖아요, 고성.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사진이 같이 나옵니다. 얘 딱 보면은 시기 언제죠? 공룡 나오니까 일단 중생대.
공룡은 무슨 층이죠? 육성, 해성? 육성층.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공룡 발자국 있네. 중생대 육성층. 셰일층인 것까지는 너무 디테일하니까 벌써부터 이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주도 수월봉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화산재가 싹 쌓여 있는. 그래서 화산재가 만들어진 암석은 뭐죠? 응회암. 2mm보다 작은 화산재가 쌓인 응회암. 이 응회암층에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막 날아와가지고 박히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응해암이 쌓여 있는 거다. 다행히 변성암은 지원순에서 안 다루기 때문에 변성암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퇴적암 쪽에서는 이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산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마이산이라는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생대의 육성층 여감산인데, 여러분 해성층이 아니라고 해서 퇴적이 안 되는 거 아니죠? 퇴적은 어디서 된다고? 물 밑에면 다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층 퇴적도 당연히 돼요. 예를 들면 호수, 하천. 얘가 대표적으로 그 호수에서 쌓인 아주 큰 여감산인데, 왜 여감산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냐면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엄청 크죠? 엄청 큰 구멍이 막 이렇게 뽕뽕 뚫려 있는데 이걸 타폰이라고 해요. 요거는 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식적으로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이 용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 구멍이 뭐냐면 옛날에 자갈이 박혀 있던데요. 자갈이 막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얘네들이 풍화 침식 받으면서 떨궈져 나옴. 그래서 얘를 딱 보면 아, 이 친구는 중생대 육성층에 있던 여감산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죠. 자갈이 박혀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질이 끝났습니다. 저 고생하셨습니다. 지질은 끝났고 잠깐 쉬었다가 대기로 가보도록 하죠. 빠이빠이.